너무 추워라. 여보,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서진아는 주먹이 터져 피가 배어나오도록 두꺼운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추월러. 그러나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철컥 잠금 장치가 채워지는 소리였습니다. 문 너머로 윤말자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이제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말하지 않는 박도현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영하 20도의 냉기가 파고드는 그 순간 서진의 가슴을 찌른 건 차가운 공기보다 남편의 배신이었습니다. 울산에서 보고 계시는 정덕순 선생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소개해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창고 앞에 서 있던 서진아의 숨결이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그곳은 김밥 재료를 보관하는 대형 냉동창고. 냉동고의 온도는 항상 영하 20도를 유지하는 고디였습니다. 그날따라 서진아의 손끝은 유난히 시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진짜 냉기는 바깥 공기가 아니라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여보,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터짓는 주먹이 터져 피가 배어나오도록 두꺼운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에서는 절박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망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추워요. 서진아의 절규는 냉동 창고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려온 것은 철컥, 잠금 장치가 단단히 채워지는 차가운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쇠덩어리의 소리가 아니라 며느리를 내쫓으려는 시어머니의 결심이었습니다. 문 너머로 윤말자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 진짜로 들은 건지 환청인지 모를 앙칼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이제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그 목소리는 칼처럼 차가워서 진아의 온몸을 베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 옆에서 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절규가 아내의 피 묻은 주먹 소리가 들리지 않을 리 없었지만 그는 끝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진아의 가슴을 가장 깊숙이 찔러온 배신이었습니다. 서짓는 철문의 이 말을 받고 흔느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얼어붙는 공기가 그녀의 몸을 조여왔습니다. 얇은 외투는 소용이 없었고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을 더 실리게 만든 건 가족의 외면이었습니다. 서진아의 눈앞에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가난한 시댁의 시집아 눈물로 김밥을 말던 날들. 새벽마다 일어나 밥솥을 열고 굳은 손으로 김밥을 준비하던 자신. 그리고 냉동 김밥을 연구하며 밤을 새우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은 바로 저 사람들 남편과 시어머니, 가족을 위한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믿음이 차갑게 깨져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서진아가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 벽에 부딪혀 다시 그녀의 가슴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하 20도의 냉기가 몸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터져나왔고 가슴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갈라져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뺨이 얼음처럼 굳어갔습니다. 손발은 점점 굳어갔고 주먹은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주저 앉은 그녀의 모습은 한순간에 늙어버린 사람처럼 초라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어. 서진은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 다시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터진 주먹에서는 더 많은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 절규는 밤의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졌습니다. 냉동 창고의 철문은 묵묵히 닫혀 있었고 차가운 시간은 서서히 그녀의 몸을 잠시해 들어왔습니다. 서진아는 추위와 배신에 얼어붙은 몸을 떨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창고 안에는 고기와 김밥 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커다란 조리용 삽들이 무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쥐자마자 손가락 감각이 사라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차가운 쇠의 감촉이 그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서진는 이을 악물고 철문을 향해 삽을 휘둘렀습니다. 철컥 쾅쾅 삽끝이 문고리에 부딪히며 묵직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손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삽을 비틀자 녹슨 자물쇠가 삐걱거리며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터져 열렸습니다. 서진아는 눈부신 외부 공기에 몸을 내던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귀에 곧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문이 고장났나 보네. 윤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아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팔짱을 낀 시어머니와 곁에서 땅만 바라보는 남편 박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라, 진화야. 우리도 깜짝 놀랐다. 그럴 리가 없잖아. 문이 고장나서 그런 거다. 박도현의 말은 기계적으로 건조했습니다. 진아의 가슴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히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그녀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듯이 고장이라니요. 제가 들었어요. 어머니 목소리 제삿날이라고. 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말자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하니까 헛것을 들은 거지? 내가 왜 자꾸 피해 망상을 해? 내가 너를 왜 가도? 그 말에 서진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이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와 절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박도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눈앞에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사건은 창고 문이 고장나 벌어진 작은 사고로 치부되며 묻혀갔습니다. 윤말자는 일부러 이웃에게도 우리 며느리가 헷갈려 하더라라는 말로 흘리며 진아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간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더 이상 이전의 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서늘하게 얼어붙은 분노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회사로 돌아온 서진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해외 수출 계약권으로 분주한 사무실 안에서 유난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아야 고개를 돌리자 해외 출장에서 막 돌아온 강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피곤함이 얼굴에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진아는 한순간 울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겨 눈물을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지만 그녀는 가까우로 숨을 고르며 표정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강미정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진아야 무슨 일 있었지? 강미정은 진아와 함께 김밥 연구를 하던 동료였고 언니처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고된 시절을 함께 보낸 만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냉동 창고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나 죽을 뻔했어. 냉동 창고에 갇혔어. 어머니가 그리고 도연이가 분명히 있었어.
그런데 다들 고장 난 거라고만 해. 내가 미쳤다는 듯이 강미정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런 짓을 했다니.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됐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하지만 언니 나 그날 분명히 들었어. 어머니가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라고 했어. 강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다 뜨더니 진아의 두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불씨가 느껴졌습니다. 진아야, 강미정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증거를 모으자. 발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 서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옆에 아직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아의 가슴 속에서 무너졌던 벽이 조금씩 다시 세워졌습니다.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던 여인이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되찾았습니다. 박미정의 손을 꼭 잡은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은 절망 속에서 새롭게 빛나는 불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공동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루로 덮여버린 상황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건 단 하나 증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지금처럼 거대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몇 년 전 결혼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서진아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이자 꿈 많고 순박한 아내였습니다. 그녀와 남편 박도현은 가진 것 하나 없이 작은 전셋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안정적인 직장이 없었고 시댁은 늘 생활비에 쪼들렸습니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고 냉장고에는 김치와 달걀 몇 개뿐이었습니다. 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밥상에 오를 반찬거리가 부족해 시어머니 앞에서 어깨를 움츠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가난은 그녀의 일상이었고 때론 모욕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 무력 진아는 손맛이 좋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면 늘 김밥을 쏴주곤 했는데 너 김밥 장사하면 대박 나겠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1년 차 진아는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진아김밥이라고 직접 글씨를 써붙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말아야 겨우 30줄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김밥 하나의 정성을 담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처음엔 허름한 가게였지만 진아의 김밥은 맛이 달랐습니다. 가발 하나하나가 고슬고슬했고 속재료도 정직했습니다. 여기 김밥 참 맛있네. 단골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어느새 줄을 서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서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고생이 생각나서 흐른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나자 가게는 2배로 커졌습니다. 진아는 주방에서 손이 발휘되게 움직였고 직원들도 2~3명 늘어났습니다. 새벽마다 도매 시장을 다니고 밤에는 다음날 쓸 재료를 준비하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진아 씨 덕분에 동네가 살아났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무렵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음식이 새로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밥은 건강식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녀의 가게에 찾아와 사진을 찍고 이거 수출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진아는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김밥을 해외에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김밥은 상하기 쉬운 음식이었고 오래 두면 맛이 떨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진아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게 일을 마치고 난 새벽마다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냉장 보관법, 재료 손질법, 보존제를 쓰지 않는 자연 방식. 수없이 시도했지만 번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김밥은 금세 말라버리고 속재료는 맛이 변했습니다. 안 되나 봐. 그냥 여기서 만족해야 하나. 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방법으로 냉동을 떠올렸습니다. 김밥을 얼렸다가 해동하면 맛이 유지될까? 수십 번의 실패 끝에 그녀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밥의 수분과 질감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 채소와 단백질이 변하지 않게 하는 포장 기술. 마침내 냉동김밥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식해본 직원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방금 만든 김밥 같아요. 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수많은 좌절과 실패 끝에 찾아온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찾아왔고 작은 가게의 김밥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1년 2년 사이에 미국과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판로가 열렸습니다. 공장도 세워졌고 진아는 김밥 CEO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인터뷰했고 사람들은 가난한 며느리에서 글로벌 기업가로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자도 겉으로는 대견하다는 말을 했지만 눈빛엔 묘한 불편함이 감돌았습니다. 남편 박도현은 언론 사진 속에서 아내 옆에 서 있었지만 표정에는 자랑스러움보다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진아는 여전히 새벽마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김밥을 말 때마다 그녀는 과거의 눈물과 실패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내 인생이고 내 손으로 지켜낸 가족이야. 서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아의 인생은 가장 빛나 보이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빛나는 성공 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다시 나타난 옛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성공은 그녀를 높이 올려주었지만 동시에 집안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박수와 찬사가 쏟아졌지만 집안에서는 미묘한 균열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 신문 한 면을 가득 채운 냉동김밥 신화 서진아 대표라는 제목의 기사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는 진아의 얼굴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보였지만 맞은편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윤말자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에이 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몰라. 김밥 좀 팔았다고 나라 경제를 살린 것도 아니고. 윤말자가 신문을 툭 내려놓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순간 진아의 손이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준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여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기자분들이 과장해서 쓰신 거예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윤말자는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로만 알아. 너무 잘난 척하다 보면 금방 망하는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질투와 냉소가 가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성공이 기쁘지 않다는 듯이 남편 박도현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엔 가게 앞에서 설거지를 돕던 남자였지만 지금은 손에 준 술잔에서만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 지나가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면 도연은 늘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빈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텔레비전은 켜진 채였습니다. 여보, 오늘 바이어 미팅 잘 됐어. 미국 쪽에서 추가 주문 얘기가 나왔어.
진아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했지만 도연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 짧은 한마디 뒤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함께 미래를 꿈꿨을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텅 비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아의 가슴은 시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성취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에선 자랑스러움 대신 열등감과 거리감이 엿보였습니다. 며칠 뒤 친척들이 집에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진아를 지켜세웠습니다. 이제는 진짜 사장님이네. 아이고,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인물이 나오다니 대단하다. 사람들의 말에 진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럽고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 윤말자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진아가 잘나서 그런 거지? 우리 도연이가 무슨 역할을 했다고? 아이고, 남편 복이 없어서 그렇지.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도현의 얼굴은 굳어졌고 짖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사람들이 떠난 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윤말자의 냉소와 박도현의 침묵. 겉으로는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칼날이 되어 진아의 마음을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갈라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듯 했습니다. 서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김밥을 말았지만 이제 그 손끝에는 더 이상 설렘이 없었습니다. 대신 알 수 없는 불안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시간은 십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 캠퍼스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던 봄날, 그때의 박도현은 세상 무엇보다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 탓에 늘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채워야 했지만 책을 읽고 토론하던 그의 눈빛에는 누구보다 반짝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도연의 곁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소연 밝은 미소와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난 기품까지 갖춘 여학생이었습니다. 캠퍼스의 선망을 한몸에 봤던 그녀는 의외로 조용하고 성실한 도연에게 이끌렸습니다. 우리 같이 점심 먹을래? 처음 다가온 건 언제나 서연이었습니다. 둘은 도서관 한 구석에서 책을 읽다가 운동장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마시며 그렇게 차츰 서로에게 물 들어갔습니다. 도연에게 서연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만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연 역시 가식 없는 도연의 성실함에서 진정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어질수록 현실의 벽은 두 사람을 점점 옥죄어 왔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이경희는 재력과 명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박도현은 그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왜 그런 애랑 어울려야 하니? 이 이경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돈도 배경도 미래도 없는 애한테 붙잡혀서 뭐가 되겠어? 서연은 울며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도연인 달라요? 진심으로 저를 아껴줘요? 그런 사람 흔치 않아요. 하지만 이경희의 눈은 냉혹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결국 내 발목 잡는 사람이 될 거야. 결국 이경희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허름한 집 그곳에서 도연의 어머니 윤말자를 마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소연 엄마입니다. 이경희의 얼굴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요즘 도연군이랑 자주 만난다면서요?
말자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둘이 학교에서 잘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이경희는 곧장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관계가 탐탁지 않습니다. 제 딸은 집안일이 많은 집안의 아이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자리에 시집 보낼 생각이고요. 그런데 도연군 같은 아이와는 안 맞아요. 윤말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그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난한 집안의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무엇보다 부잣집 딸과의 관계가 오히려 아들에게 짐이 될 거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윤말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집안과 이어졌다간 더 큰 불행이 올지도 몰라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처지가 초라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윤말자는 아들을 불러앉혔습니다. 도연아, 너 서연이랑 계속 만나니? 네, 어머니, 저 서연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말에는 순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말자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그 집에서 반대한다. 서연이 엄마가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말했어. 너 같은 애랑은 절대 안 된다고. 박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서로 진심이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윤말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서연이를 붙잡으면 오히려 서연이만 불행해져. 그리고 우리 집안도 더 욕먹게 될 거야. 그날 도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칼처럼 깊이 꽂혔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게 최선일까요? 윤말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최선이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은 서연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나랑은 안 될 것 같아.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영원히 함께 하자고 했잖아. 미안해.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그날 캠퍼스 벤치에 앉아 서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되찾을 거야. 시간은 흘렀습니다. 박도현은 결국 어머니의 뜻대로 자신과 비슷한 형편의 여인 서진아와 결혼했습니다. 진아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누구보다 억척스럽고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가난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사랑 최소연.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이 불시에 떠올라 도연의 마음을 흔들곤 했습니다. 윤말자는 겉으로는 며느리 진화를 받아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못마땅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뭘 기대하겠어?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며느리의 억척스러움을 불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거는 진아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학 시절의 흔적 도연의 첫사랑 최서연이 예고 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검은 세단에서 내려선 그녀는 세련된 옷차림과 은은한 미소로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약속돼 있어요. 박사님과 짧은 한마디에 로비 직원들은 주저없이 길을 열었습니다. 박도현은 이미 내려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오래 묻어둔 감정이 짧게 스쳤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러게. 두 사람의 인사는 짧았지만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윤말자가 합석했습니다. 서연은 준비해온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진주 브로치와 비치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윤말자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모욕과 가난으로 눌려 살아온 세월. 그러나 지금 그녀의 목을 장식하는 건 부잣집 며느리의 기쁨이었습니다. 역시 서연이가 낫지? 속으로 중얼거린 말자의 눈가가 풀렸습니다. 저녁 내내 서연은 절제된 태도로 해외 시장과 유통망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윤말자는 반쯤 알아듣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서연에게 전화를 자주 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 격리팀에는 자본금 관련 메일이 돌았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새 투자자 들어왔대. 그러나 누구도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도현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전자서명을 마쳤습니다. 양도 계약서 일부 지분 최서연 모니터 속 한 줄 글자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건 회사에 필요한 일이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죄책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회의실 스크린 앞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갈 수투 차림의 서연. 오늘부터 우리 회사 자문을 맡아주실 분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담담했습니다. 윤말자는 활짝 웃으며 맞짱 봐라 진아야. 세상은 혼자 못해. 이런 감각 가진 사람이 필요해. 회의는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서연은 현지 소비자 취향과 교차 진열 전략까지 세세히 짚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윤말자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만족스러운 빛이 돌았습니다. 진아는 메모를 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소액투죠. 언제 누구 마음대로? 가슴은 조용히 쿵쿵거렸습니다. 그래도 회의 내내 흔들림 없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윤말자는 서연과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목에 걸린 비치 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진아는 얼핏 그걸 보며 멈칫했습니다. 저건 집에 없던 건데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답이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 식탁 위에는 외국 브랜드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물쇠 명목으로 받은 샘플일의 말자는 젓가락을 탁 놓으며 덧붙였습니다. 회사라는 건 내 고집만으로 안 굴러가 서연이 같은 애가 있으면 든든하지. 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묻어두려 해도 가슴속 불안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며칠 사이 회사 내부 메일링 리스트에 서연의 주소가 추가됐습니다. 파일 공유 폴더에도 그녀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변화는 매끄럽게 진행됐고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습니다. 밤늦게 공장을 점검한 뒤 사무실에 남은 진아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서연이 보낸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 물류센터 교차진 제한 논리적이고 매끄러운 문장이었지만 진아는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며칠 뒤 회사의 주간 경영회에 투자자라 불리는 한 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투명 유리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회의실 끝 단정한 수투 차림으로 앉아있는 최서연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펴고 메모를 하며 질문이 나오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수출 단가를 조금 더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지 마트에서 유사 상품이 경쟁 중이라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팀장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박도현은 짧게 미소 지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좋은 의견이네. 반영하도록 하자. 그 순간 진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도연이 저렇게까지 서연의 말을 지지하다니 불안은 몸속 깊이 뿌리내렸지만 그녀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윤말자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서연이가 며느리였으면 내가 이렇게 속이 터질 일은 없었을 텐데. 아휴, 참 아쉽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시선을 피했고 진나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서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애써 고개를 숙여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지켜주기는커녕 모른 척하며 종이를 정리했습니다. 그 침묵은 진아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며칠 뒤 수출 전략 보고서 회의. 서연은 이미 준비된 PPT를 들고 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라인업은 학교 급식으로 진출하면 좋겠습니다. 영양 균형도 맞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윤말자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 서연이를 좋아한다니까? 감각이 남다르네. 진아야, 너도 좀 배우면 좋겠다. 서진아의 가슴에 또 하나의 비수가 꽂혔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의자에 앉아있지만 점점 자리가 좁아지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박도현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고서를 아내에게 먼저 보여주곤 했는데 요즘은 서연과 따로 미팅을 잡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오늘은 투자자랑 얘기 좀 해야 해서 늦어. 짧게 남긴 문자 한 줄이 진아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도연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윤말자는 거실에서 노골적인 말들을 흘렸습니다. 서연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넌 운이 좋다. 내가 못하는 걸 서연이가 다 메워주니. 서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는 순간 그녀는 더 초라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차 회사의 분위기조차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서연의 눈치를 먼저 보았고 회의 자료에도 그녀의 의견이 반영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진아는 자신이 세운 회사임에도 점점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어색하게 인사하며 속삭했습니다. 이제 회사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죠? 역시 투자자가 있으면 다르네. 그 속삭임 속에서 대표라는 단어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말자는 진아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아야, 너도 알리? 서연이가 훨씬 우리 집안에 어울려. 도연이도 요즘 표정이 살아났어. 그게 다 누구 덕이겠니? 그 마른 가슴을 꿰뚫는 망치 같았습니다.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기 젓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서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참을 수 없는 외로움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아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주변은 차갑게 굳어졌고 그 사이에서 서연은 점점 존재감을 키워갔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화 성장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진아의 가슴 속에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낯선 기류가 있다는 것을 그날은 유난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대형 컨테이너 물량이 마감 직전이었고 공장은 분주했습니다. 기계음과 사람들의 발소리가 겹쳐 요란했지만 그 속에서 진아의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말자가 불쑥 다가왔습니다. 진아야, 냉동 창고에 보관된 수출용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며느리라면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은 평범한 부탁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 직원들 시키면 진아가 말을 꺼내자 박도현이 곧장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개발한 제품이잖아. 직접 확인해야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대표인 당신이 져야 하는 거니까? 도연의 말은 업무적인 합리성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뼛속까지 멸시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왜 꼭 내가 들어가야 하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시에 시선을 박아오는 순간 거부할 힘은 사라졌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녀는 겨우 대답을 짜냈습니다. 냉동 창고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하얀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이미 몸속 깊숙이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윤말자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꼼꼼히 봐라. 우리 집안 사람이라면 허술하면 안 되지. 박도현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빨리 확인해. 시간 없어. 짓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벽면을 따라 고기와 김밥 재료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커다란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짓는 떨리는 손으로 재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혼잣말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철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도연 씨는 급히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대답 대신 잠금 장치가 채워지는 냉혹한 소리가 귀를 파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장난치지 말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주먹으로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두꺼운 철판은 그녀의 목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영하 20도의 냉기가 살갗을 넘어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손끝은 금세 얼어붙었고 호흡할 때마다 목구멍이 얼음 조각처럼 갈라졌습니다. 허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열어줘요. 시간은 끝없이 늘어지는 듯 했습니다. 분 단위로 떨어지는 체온은 몸을 굳게 했고 의식마저 희미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걸까? 이렇게 허무하게 절망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눈에 들어온 건 창고 구석에 있던 커다란 조리용 삽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힘을 짜내 그 삽을 붙잡았습니다. 젊은 손잡이를 향해 수없이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살고 싶어. 아직 나는 끝나지 않았어. 마침내 삼날이 자물쇠를 비틀며 쾅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진아는 바깥 공기 속으로 몸을 내던지듯 쓰러졌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 앞에는 윤말자와 박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윤말자의 얼굴은 놀란 척 굳어 있었고 박도현은 어딘가 불편한 시선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 문이 고장났나 보네. 윤말자가 무시한 듯 말했습니다. 박도현도 곧장 맞짱 그래. 오해하지 마. 우린 가둔 적 없어. 단순한 사고야. 진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죽음의 공포가 이제는 더 큰 배신감으로 변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서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얼음보다 차갑고 칼보다 날카로운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그러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녀만이 진실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싸움. 그때 그녀 곁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공장 사무실. 서진아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끝없는 거래 명세표와 송금 내역이 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떤 숫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가슴속에는 여전히 냉동 창고의 서늘한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아야 낯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아본 순간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강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출장으로 몇 달간 해외에 나가 있던 그녀의 언니 같은 존재 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한마디에 그간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다가와 진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다 알고 왔어. 소문이 이상하더라. 내가 참고해 쓰러질 뻔했다는 얘기. 근데 다들 입을 맞췄더라.
그냥 사고라고. 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장이 아니었어. 어머니랑 도연이 날 일부러 가둔 거야? 그런데 증거가 없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강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면 돼. 증거 끝까지 파헤쳐서 세상에 보여주자.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사무실 한쪽에 작은 책상이 놓였고 밤마다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손댄 건 회사의 재무 서류였습니다. 강미정이 노트북을 켜고 회계장부를 뒤지며 말했다. 봐, 여기 지분 이동 서류가 있어? 도연 이름으로 돼 있던 지분이 몇 달 전 서연한테 넘어갔어. 진아는 충격에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서연이 투자자가 된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윤말자 내 시어머니 이름으로 귀금 속 결제 내역이 수두룩해. 해외 브랜드 매장 고가 보석상 다 서연이 제공한 거겠지? 진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과 돈으로 시어머니 마음을 사로잡은 거네. 날 몰아내려고 며칠 동안 이어진 조사 끝에 더 큰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돼 있던 오래된 서류철 속에서 강미정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학 캠퍼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박도현과 최서현. 서연의 환한 미소와 도연의 어색한 웃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 몰랐구나. 도연이랑 서연 대학 시절 연인이었어. 내 시어머니가 집안 차이 난다고 결사 반대해서 헤어졌지. 그리고 말자는 늘 서연을 며느리감으로 생각했어. 순간 진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미묘한 시선,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발언, 서연의 당당한 태도 모두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배경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애초에 끼어든 거였어? 시어머니가 원했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대신 채워넣은 사람에 불과했던 거야? 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굴욕과 분노,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분노는 그녀의 가슴 깊숙이 타올랐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과거까지 자신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진아의 손끝은 파르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공포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강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아야, 이제 알았지? 이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야? 범죄야. 너를 죽이려 했고 회사를 빼앗으려 하고 있어? 우리 끝까지 가자. 진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이며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자. 이젠 내가 참을 이유가 없어. 그날 밤 두 여인의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갔습니다. 지분 이동 내역, 보석 구입 영수증, 재산 조작 흔적까지 작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모여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 갔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탁 유난히 푸짐한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윤말자가 직접 장을 보고 손수 준비했다고 말했을 때 진아의 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렸습니다. 진아야, 내가 요즘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내가 그동안 괜히 심술만 부렸나 싶다. 윤말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손등에는 새로 낀 듯 반짝이는 빛이 반지가 빛나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억지로 지운 주름이 어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도현도 젓가락을 들며 말을 보냈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나도 그동안 회사의 핑계로 너무 무심했어.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최소영까지 웃음을 띠며 말했다. 대표님 아니지나 씨 앞으로는 저도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회사를 더 크게 키워봐요. 식탁 위에는 웃음소리가 가볍게 흘렀습니다.
겉보기엔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아의 심장은 냉동 창고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입술은 미소를 흉내냈지만 두 눈에는 응어리진 슬픔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모욕하고 몰아내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태도가 바뀌다니 이건 사과가 아니라 연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한결같이 다정했습니다. 윤말자는 매일 차를 달여 방으로 가져다주며 말했다. 진아야, 내가 우리 집 며느리라서 고마워. 박도현은 퇴근 후 일부러 공장 라인을 둘러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아니면이 회사 못 버텼어. 내가 너무 바보였지? 서연은 심지어 직원들 앞에서 진아를 대표님이라 부르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건 대표님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드린 건 그냥 의견일 뿐이에요. 모두가 그녀를 위하는 듯 말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미세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육말자의 눈은 늘 서연 쪽으로 기울었고 도연의 미소는 죄책감이 아니라 회피였으며 서연의 공손함은 날카로운 자신감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진아는이 상황을 강미정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졌어. 다정하게 굴고 걱정한다면서 이상해. 무섭게 이상해. 강미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본색을 감추기로 한 거지. 내가 눈치챈 걸 모를 리 없어.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히기 전에 너를 방심시키려는 거야? 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또다시 속아 넘어가야 하는 걸까? 아니, 이번엔 아니야.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이미 증거를 모으고 있어? 법정에서 그들의 위선은 오래 못 간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은밀해졌습니다. 낮에는 웃음을 띠고 집안의 평화를 흉내냈지만 밤이면 사무실 한쪽에 불을 켜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지분 이동 내역을 공증인에게 확인했고 기금 속 구매 기록을 복사했으며 재산 조작 흔적을 서류철로 묶었습니다. 강미정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돼. 판사 앞에서 뒤집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해질 거야. 서진아는 떨리는 손끝을 모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자. 이번엔 내가 지지 않아. 겉으로는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미소가 있었고 회의실에서는 존중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파도 전의 정막 같았습니다. 서진아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며 스스로에게 속삭했습니다. 속지 마, 무너지지 마, 이제 곧 끝이 보일 거야. 서진아와 강미정은 그동안 모든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자료 제출하였고 살인으로 경찰은 검찰 쪽으로 제소를 하였습니다. 정식 공판이 열리는 법정 안 묵직한 공기와 긴장감이 천장을 짓누르듯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들이 단상 위에 앉아 있고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빼곡히 들어쳤습니다. 이날의 재판은 이미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냉동김밥 신나라 불리던 회사 그 이면에서 벌어진 가정과 배신의 이야기 서진아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굳세였습니다. 검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살인미수, 재산 편취, 회사 자산 불법 이전이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강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큼지막한 서류철을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에는 지분 이동 서류, 고가의 귀금 속거래 내역, 재산 조작 흔적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했습니다. 판사가 자료를 훑어보는 동안 윤말자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건 누가 준 거야? 내가 했지? 미정이 윤말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재판장의 방망이가 탕소리를 내며 공기를 가르자 목소리는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검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냉동 창고 CCTV입니다. 법정 한쪽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 두꺼운 패딩조차 입지 못한 진아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고 철문이 철컥 소리와 함께 닫히는 장면. 그 뒤로 문 앞에 서 있던 윤말자와 박도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자물쇠를 걸어 잠그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의 며느리를 죽이려 한 거야? 적게 사람이 할 짓이야. 분노와 충격이 법정을 휘몰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피고인 윤말자 박도현. 명백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됩니다. 법정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양협의 법정 경위들이 윤말자의 양손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윤말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다 오해야 오해라니까. 그러나 박도현은 고개를 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서연. 그녀는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직접 기소되진 않았지만 회사 지분 이동과 뇌물성 선물 그리고 윤말자와의 공모가 세상에 드러나자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최소연 사회적 몰락, 냉동김밥 신화의 그림자, 최소연의 정체.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무너져 내린 자존심과 끝없는 분노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말자 징역 7년, 피고인 박도현 징역 5년. 방청석은 술렁고 누군가는 사이다 판결이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서진아의 귀에는 어떤 환호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진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멸시, 서연의 집요한 집착, 그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흘러내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정 한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힌 증인, 그리고 끝내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며 강미정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났어, 진야. 내가 이겼어. 진아는 눈물 어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야. 그녀의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무너진 관계 위에서 그녀는 마침내 홀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 선 자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점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던 날 인천공항은 이른 아침의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서진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올가매던 집, 차갑게 얼어붙은 냉동 창고, 그 속에서 울리던 자신의 절규,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한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결심의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새로운 환경, 아무도 모르는 이름. 그러나 김밥을 말던 그 두 손은 여전히 굳세였고 매일 새벽마다 이어지는 노력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작은 푸드트럭에서 시작한 냉동김밥은 현지인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간단하지만 건강하다. 한 번 먹으면 또 찾게 된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곧 미국 전역의 대형마트와 유통망에서 그녀의 김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뉴욕 맨해튼의 고층 빌딩 한가운데 K-푸드 글로벌 디스트로비션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실에는
이제 당당히 앉아있는 서진아가 있었습니다. 한때 멸시와 배신 속에서 쓰러질 뻔했던 여인 이제는 세계적인 한국 음식 유통의 주역으로 우뚝 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식품 박람회의 연단 위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모여든 기자들과 바이어 셀 수 없이 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진아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탐욕은 무너지고 진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손맞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박람회장은 조용해졌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길립해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서 서진아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낡은 골목의 작은 김밥집, 좁은 조리대 위에 놓인 밥과 김 그리고 힘겹게 말아올리던 그 김밥 한 줄 손끝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어깨는 늘 무거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연단의 선 회장의 손이 사람들이 박수치며 주목하는 손이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밥을